안녕하세요. 오늘 생각의 조선단입니다. 오늘은 오디오 소설 첫 번째 시간으로 2000년 초 박현 작가님의 한반도가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중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6. 신라의 청해진 폐쇄, 봉쇄되는 대륙 진출로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국가와 민족이 세워졌다 사라져갔지만 지금까지 가장 오랫동안 한 가지 언어와 문화권 및 민족 비슷한 규모의 국경을 유지해온 나라는 중국을 제외하면 아마 한국뿐일 것이다. 신라 이후 한국은 오늘날까지 민족과 국가의 동질성을 지탱하고 있다. 이 구절은 일본 주재 미국 대사를 지냈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기도 했으며 일본의 역사를 쓴 라이샤오의 오 라이샤오가 그의 한 저서에서 쓴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묘한 느낌을 준다. 얼핏 우리 결의의 문화적 혈통적 순수성을 칭찬하는 듯하지만 다른 한편 우리 결의를 왜곡이나 우물안 개구리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 탓이다. 실제로 우리 결의는 혈통이나 문화적으로 같은 계열에 해당하는 나머지 기마종족들과 사뭇 다른 역사적 행보를 걸어왔다. 몽고족이나 만주족 및 거란족과 달리 우리 결의는 대진이 멸망한 뒤에 단 한 번도 중국 대륙의 패건자가 되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처럼 파도 높은 흥망의 굴곡을 겪지도 않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결의는 전체 기마종족의 배신자나 마찬가지였다. 거란족이 요나라를 세우고 한족과 맞서 패권을 다툴 때 고려는 한족의 송나라와 손잡고 거란족의 등을 쳤으며 몽고족이 원나라를 세우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치달을 때도 여전히 한족과 어울렸고 몽고족이 대륙에서 밀려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쓸 때 유감스럽게도 한족의 명나라 편들었다. 청나라의 깃발을 든 만주족이 대륙을 채패하려고 할 무렵 근조선은 멸망에 가는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려고 삼전도에서 임금이 직접 무릎을 꿇는 치욕까지 무릅썼다. 이런 현상 뒤에는 힘없는 결의, 어쩔 수 없는 아픔도 있었지만 사대주의라는 깊은 늪이 가로놓여 있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서글픈 국난 극복의 역사, 대체 어째서 이런 비극적 희극이 벌어졌던 것일까? 더구나 오늘날 그런 일을 놓고 대학 총장쯤 되는 사람조차 사대주의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현명한 외교였다고 하고 있으니 이 비극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 것인가. 고구려가 멸망한 뒤 우리 결의의 대부분은 대륙의 귀퉁이인 한반도에서 살게 되었다. 그 북쪽으로는 거란족과 여진족이 살고 있었으며 더 멀리로는 몽고족과 돌궐족 등이 우리 결의의 대륙 진출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때부터 우리 결의의 대륙 진출로는 오로지 바다밖에 없었다. 삼국이 패권을 다투던 시기에도 백제는 바다를 주요한 대륙교통로로 삼았다. 백제는 황해를 가로질러 요소 등 대륙의 해안 지역을 경영했으며 대진에 의해 육상 진출로가 가로막힌 남조신라도 바다를 통해 대륙 진출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물론 그것은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강성한 기운이 남아있을 때의 일이었다. 대진이 직접 한족과 맞섬으로써 국방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정토불교라는 나약한 정신문화에 매달려 진치성을 잃어버린 신라는 더 이상 대륙 진출로를 넓히려 하지 않았다. 대륙 진출로를 정비하기는커녕 백성의 고열을 짜내서 엄청난 사찰을 지었으며 배를 만들고 말을 키우는 대신 백성들을 동원해서 거대한 부처 조각과 탑을 다듬었다. 이에 비해 하늘과 조상을 모시는 소박한 신전을 세우고 그것을 공동체의 정신적 구심점으로 삼으면서 능동적으로 삶을 돌보는 건강한 전통 문화는 점차 뒷전으로 밀려났다. 마치 백제 말기와 같은 증상이 남조신라에서 나타났던 것이다. 실제로 이 시기 남조신라의 불교 미술품은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백제의 그것과 비슷한 화려함과 섬세함을 자랑한다. 인간 본질에 대한 무한한 탐구와 수행을 통한 능동적 실천이라는 불교의 교리는 이런 외형적 성장 속에서 하루가 다르게 타락해갔으며 지역적 차별과 신분계급 사이의 꼴은 깊어만 갔다. 지역 실력자들은 이런 기회를 틈타 독자적 세력을 일구어갔고 시달리다 못한 주민들은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풍수지리로 시대를 안다. 풍수지리는 얼핏 집 자리와 무덤 자리를 잡아주는 이론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것은 우리 결의가 체계화를 시킨 뛰어난 자연과학이자 사회과학이고 아울러 인문학이다. 여기에는 인문지리적인 내용이 망라되어 있으며 나아간 인간의 사회적 삶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결과가 포함되어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생명체로 바라보는 위대한 철학이 들어있다. 그러므로 풍수지리적 관점에서도 국가와 시대의 운명을 읽어볼 수 있다. 풍수지리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장풍과 특수라는 내용이다. 장풍은 바람이 흐리지 않고 잘 감돌며 기운이
반듯해야 좋은 땅이라는 이론이고, 특수는 이런 땅이 적당한 물을 얻어 다른 곳과 알맞은 상호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이론이다. 생명체로 말한다면 장풍은 생명체가 숨을 얻은 것이고, 특수는 핏줄을 얻은 것이다. 이처럼 장풍과 특수가 잘 어우러지면 그 땅은 비로소 살아있는 용이 된다. 풍수지리는 결국 용을 읽어내는 과학인 셈이다. 장풍이 용이라는 생명체의 내적 기반이라면 특수는 용의 외적 기반이 된다. 그러므로 장풍은 되었으나 특수가 되지 않았다면 고립된 생명으로 더 이상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특수는 되었으나 장풍이 되지 않았다면 주체성 없이 남의 힘에 따라 흘러다니는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즉 전자가 우물에 갇혀버린 개구리 신세라면 후자는 화병 속에 뿌리 없는 꽃으로 모두 용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셈이다. 풍수지리가 생명공학적 이론인 이상 그것은 개인이나 국가와 운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안으로 생산력을 높일 터전이 있지만 밖으로 진출한 길이 없다면 그 나라의 운명이란 보잘것없는 것이고, 밖으로 진출할 길이 있어도 안으로 힘을 키울 수 없다면 그 운명이란 바람 앞에 등 뿌릴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그런 지역에는 큰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 역사적으로도 내적인 힘을 기를 수 없는 시베리아에 얼어붙은 땅이나 모든 교통로가 끊겨버린 산간우지에 큰 나라가 세워진 적은 없었다. 이런 측면은 지리적으로만 규정되는 것이 아니다. 문화적 여건에 따라 인간은 자신의 힘을 키우지 않을 수도 있으며 스스로 대문을 걸어 잠글 수도 있기 때문이다. 풍요한 들판이 경작되지 않은 채 황무지로 버려질 수 있으며 드넓은 교통로도 발길조차 닿지 않은 채 잡초만 우거질 수 있다는 말이다. 개인이나 국가의 운세도 늘 그런 법이다. 처음에는 내적인 힘을 기르는 데 관심을 두고 힘이 쌓이면 서서히 교통을 하려고 한다. 즉 장풍이 먼저요 특수가 다음인 것이다. 그러나 인간 사회의 경우에는 특수와 관련된 형편만 살펴보더라도 그 처지를 알아챌 수 있다. 교통로의 성격은 그 사회의 힘을 재는 잣대가 되고도 하는 탓이다. 남조신라의 경우에도 그런 잣대로 흥망성쇠를 짐작할 수 있다. 백제를 멸망시키기 이전에 신라는 장풍만 얻었지 특수는 제대로 얻지 못했다. 신라는 백제를 멸망시키기 전에도 이미 한강을 점령하고 있었지만 그 당시 바다는 여전히 거대한 해안국가의 백제의 동무대였을 따름이다. 그러나 백제가 멸망한 뒤에 신라는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함으로써 특수의 형세까지 갖추게 되었다. 그 뒤 남조신라는 대륙의 여러 곳에 신라방을 두는 등 백제를 대신해서 대륙 진출의 꿈을 펴고자 했다. 그렇지만 기마종족 전체, 특히 우리 결의 전체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시기는 해상 진출력이 급격하게 떨어진 때였다. 백제가 차지하고 있던 해상 주도권은 신라에게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신라와 연합했던 당나라에게도 넘어가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들이 백제처럼 강력하게 바다를 통제하지 못하자 차츰 해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지방 실력자들이 생겨났다. 청해진의 무역왕, 후당 황제로부터 오월왕이라는 칭호를 인정받았던 전류나 9세기 중엽의 쾌속항해가 장지신이 중국 해안을 근거지로 삼은 한족 출신의 지방 실력자였다면 청해진의 장보고나 혈구진의 계용은 남조신라의 해안을 근거지로 삼은 지방 실력자였다. 그 가운데서도 독자적인 세력을 쌓았던 막강한 실력자는 신라인 장보고와 중국의 전류였다. 이들 둘 사이에는 한 세대 이상의 시간적 격차가 존재한다. 장보고의 청해진이 9세기 중엽의 해상왕국이었다면 전류는 10세기 초반의 해상왕이었다. 즉 장보고의 청해진이 851년에 폐쇄됨으로써 주인을 잃은 해상지배권이 반세기를 방황하다가 중국 한족의 손아귀로 들어간 셈이다. 장보고의 해상 세력은 처음부터 불안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그것은 장보고의 신분 내력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그는 남조신라의 평민이었다. 그는 왕족이나 육두품 귀족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자신의 능력을 기반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이었다. 장보고는 젊은 시절의 정년이라는 법과 함께 중국으로 건너가 군대에 몸을 던졌고 능력을 인정받아 무령군의 고급 장교가 되었다. 무령군의 장교가 된 장보고는 다시 남조신라로 돌아왔고 청해진에 자신의 세력 근거지를 마련했다. 그가 청해진을 기반으로 상당한 해상 세력을 쌓자 남조신라는 그를 청해진 대사로 삼았다. 즉 남조신라도 마침내 그의 실력을 인정한 셈이었다. 당나라와 남조신라로부터 두루 능력을 인정받은 장보고는 먼저 자신이 무령군 장교로 있던 대륙의 해안지역과 청해진을 잇는 해상교통로를 장악했다. 그는 뛰어난 항해술과 조선술을 이용해서 무역을 했으며 무역으로 얻은 이익은 다시 군사력을 키우는 데 투자했다. 물론 늘어난 군사력은 청해진과 또 다른 지역을 연결시키는 기반이 되었으며 이런 방법으로 그는 마침내 일본 열도와 류큐 및 중국 대륙을 연결하는 거대한 해상교통로를 독차지했다. 무역으로 얻은 엄청난 이익과 끊임없이 늘어나는 군사력은 청해진을 독립적인 왕국으로 변모시켜 나갔다. 그러나 청해진은 여전히 불안한 신라
내부에도 그럴듯한 근거지가 없었다. 그리고 장보고는 여전히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었다. 이런 불안함을 털어버리기 위해 장보고는 먼저 중국 내부의 신라방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만들어 나갔으며 영암 지역 등 한반도 내부에도 차근차근 자신의 세력권을 만들어 나갔다. 중국 척사년에서 발굴된 장보고 관련 유물이나 청해진 유물이 모두 영암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서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장보고는 청해진의 안정을 위해 자신의 신분을 격상시키려고 했다. 척사년과 청해진의 법화원이라는 가람을 지었으며 저명한 승려들의 후원자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은 일본 승려 원인이 장보고에게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난다. 장보고는 또한 남조 신라의 왕위 쟁탈전에도 관여했는데 그가 군사력까지 지원해서 왕위에 앉힌 인물이 바로 신문왕이었다. 그는 자신의 지위를 더욱 확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신문왕이 후원자가 된가 아울러 왕실과 인척관계를 맺으려고 했다. 한편 그는 지난날 백제가 누렸던 해상 주도권 전체를 회복하려고 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에게는 백제와 같은 영토적 기반이 거의 없었다. 그의 군영에 비록 1만 명이 넘는 군대가 있었지만 군사를 계속 징발할 합법적 영토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청해진의 무력 강국은 여전히 불안했다. 더구나 장보고가 남조 신라의 자객에게 갑작스런 죽임을 당하자 청해진은 크게 흔들렸다. 영토 없는 해상왕국의 한계가 한꺼번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청해진은 남조 신라군에 의해 처참하게 짓밟혔다. 장보고의 기반이었던 청해진 일대의 주민들은 모두 내륙 지방인 김제로 강제 이주되었으며 마침내 미완의 해상왕국은 폐쇄되고 말았다. 미완성의 해상왕국 청해진 청해진의 해상권과 백제의 해상권은 서로 비교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갓난아이와 어른의 힘을 비교하는 것과 같다. 백제의 해상권은 한반도의 중서부와 중국 대륙의 드넓은 해안지역 및 일본 열도 등의 수많은 다물이 설치된 데서 드러나듯 거대한 영토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물론 이 말을 뒤집으면 백제의 해상권은 수많은 다물을 설치할 정도로 절대적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백제의 해상 주도권은 풍수지리적으로 비유컨대 장풍과 특수를 모두 얻은 셈이었다. 그러나 청해진은 실로 얼마 안 되는 작은 토를 점유하고 있었을 따름이며 그 땅마저 공인되지 못한 불법 점령지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청해진의 해상 지배권은 백제의 완벽한 지배권과 달리 무역을 중개하는 데 그쳤다. 즉 백제가 바다를 자신의 영토처럼 소유했다면 청해진은 바다를 이용했을 뿐이었다. 뿐더러 백제와 달리 청해진은 자체 생산 기반을 가지지 못했다. 백제는 대륙과 반도의 중서부에 공인된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이 영토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군사력과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청해진은 장보고가 남조 신라로부터 시급으로 받은 토지 이외에는 공인된 영토가 없었으며 그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들로부터 노동력을 징발할 수는 있었지만 군사력을 징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대륙과 반도 등이 영토를 가진 백제에게 황해는 자기 영토 안의 호수나 다름없었지만 영토가 없었던 청해진에게 황해는 결코 완전한 소유물이 될 수 없었던 것이다. 백제가 차지했던 해상 주도권과 청해진의 그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으며 청해진 당시의 황해는 언제든지 새로운 실력자에 의해 점령될 수 있는 곳이었다. 즉 백제가 해상교통로를 해상 영토로 바꿀 수 있었던 데 비해 청해진은 바다를 자기 영토로 바꾸는 때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셈이다. 청해진이 미완성의 해상왕국이었다는 것도 바로 그런 뜻이다. 대륙 진출에 대한 진치성이 없던 남조 신라가 청해진을 폐쇄시키자 이 미완성의 왕국이 만들어 놓았던 대륙이 그 점도 모두 의미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청해진이 갖고 놓은 해상교통로도 모두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제 바다는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등장한 새로운 주인이 바로 오랑전류였다. 그는 중국 대륙의 남부에 자신의 영토를 만들고 그것을 여러 정치 세력으로부터 공인받는데 성공했으며 이 영토의 생산력을 기반으로 차츰 해상교통로를 개척했다. 그리고 청해진이 갖고 놓은 해상 주도권을 차지하는데 성공했다. 이에 비해 남조 신라는 오호랑 전류가 만들어 놓은 교통로를 이용하는 수동적인 처지로 바뀌고 말았다. 백성들이 그 내에서 생업을 유지하는 것 이외의 모든 장거리 해상활동은 이제 남조 신라의 능력 밖이었다. 요컨대 청해진이 폐쇄된 뒤 우리 결해가 주도하는 해상교통의 역사는 차츰 막을 내렸으며 마침내 해상을 통한 대륙 진출의 길은 봉쇄되기에 이르렀다. 즉 이때부터 우리 결해는 풍수지리적으로 비유컨대 득수를 하지 못하고 우물 안에 갇혀버린 것이다. 역사에도 생태계와 마찬가지로 그 나름의 역할 분담이 있다. 우리 기마 종족의 역사에도 늘 그런 역할 분담이 있었고 기마 종족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역사에도 늘 그런 역할 분담이 있었다. 모든 존재의 진정한 존재 가치는 아마 그런 역할 분담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고조선이 무너진 이후 우리와 비슷한 혈통을 가진 기마 종족들은 중국
대륙의 동북부에서부터 한반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살고 있었다. 그리고 한족은 대륙의 남서부에서 차츰 대륙 전체로 자신의 삼터를 넓히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대륙은 점차 기마종족과 한족이 각축장으로 바뀌었으며 삼국시대 이후 이 각축장의 주도권은 한족의 손아귀로 들어가고 있었다. 이 시기 고구려는 육로를 통해, 백제는 바다를 통해 자신의 삼터를 지키고 되찾으려 함으로써 절묘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즉 한반도는 육로를 통하지 않고도 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엄청난 전략적 근거지였던 셈이다. 그래서 한반도를 삼터로 하는 기마종족은 대체적으로 바다를 통해 대륙 진출을 꿈꾸었으며, 한반도 북부나 지도상으로 그 위쪽에 거주하던 기마종족들은 주로 육로를 통해 대륙 진출을 시도했다. 삼국시대는 바로 그런 역할 분담이 고구려와 백제에 의해 조화롭게 이루어짐으로써 기마종족이 안정적 번영과 함께 안정적 분열이 함께 이루어진 시대였다. 그런 역할 분담은 대진, 남조신라, 남북국 시대에 이르러서도 그대로 유지되었다. 대진은 주로 육로를 통해 대륙 진출을 꿈꾸었으며 남조선이라는 바다를 통해 대륙 진출을 이루고자 했다. 그러나 남조신라의 경우 청해진의 폐쇄와 더불어 그런 역할 분담을 포기하고 말았다. 그만큼 청해진의 폐쇄는 결의 역사에서 치명적인 것이었다. 더구나 대진과 대립관계를 맺음으로써 육로를 통한 진출로마저 봉쇄된 남조신라가 바닷길까지 잃어버린 것은 결의 역사에서 진치성을 거세해버린 결과를 낳았다. 그리하여 이 시기 이후로는 바닷길과 물을 통한 침입의 역사가 남아있을 따름이다. 다른 기마종족 주로 일본족이 바닷길로 침입해오고 북방 기마종족이 무트로 침입해오는 역사를 겪은 것도 바로 청해진이 폐쇄된 뒤의 일이었던 것이다. 7. 대진 발해의 멸망. 해동이라는 말, 오늘날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해동이란 말을 곧잘 쓴다. 해동은 말 그대로 바다의 동쪽이라는 뜻이다. 이때 동쪽은 중국 대륙의 입장에서 동쪽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해동이란 말은 동방이란 말과 더불어 중국 중심의 사대주의적 언어를 대표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은 고조선의 멸망 이후 우리 결의를 바다의 동쪽에 있는 나라라고 하여 동방 혹은 해동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왔다. 그들은 대진을 해동성국이라고 불렀다. 이런 동방이나 해동이니 하는 이름에는 우리 결의의 땅이 원래 바다 동쪽이며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주술적 의미가 들어있다. 즉 대륙의 임자는 원래부터 자신들 한족이라고 주장하는 정치적 선전술이 그 표현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중국 한족만이 아니었다. 우리 결에도 그런 표현을 서슴없이 사용했다. 한족에 대한 사대주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그런 표현을 썼다. 백제인들은 의자왕을 해동증자라고 불렀으며 남조신라를 일러 해동신라라고 부르기도 했다. 고려시대의 최충은 해동공자라고 불렀으며 1102년 고려 숙종 7년에 만든 화폐는 해동통고라고 했고 각훈이 엮은 승려들의 전기는 해동고승전이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 밖에도 한치윤이 지은 해동역사 등 해동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경우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그런데 고려 말기 이후에 사용된 그런 표현에는 한족의 논리를 인정하는 측면이 대체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실증을 앞세운다 하면서 중국 측 역사서는 맹신하고 우리 역사서는 이리저리 불신한 나머지 너무나 확연한 사실에 대해서조차 중국 측의 잘못된 연대기를 그대로 사용한 해동 역사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심지어 한무회가 엮은 해동전도록은 도가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단학의 원류를 중국으로 설정하는 사대주의적 편견을 드러냈다. 즉 남조신라 때 당나라 유학을 했던 최승우가 중국의 종리권으로부터 단학을 배워 최치원 등에게 전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동이라는 표현 속에는 한편 우리 결의의 꿈도 들어있다. 근조선을 해동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그 말 속에는 중국의 예속된 동쪽의 작은 나라 조선이라는 뜻도 있지만 해동조선과 달리 대륙조선도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원래의 조선이기에 해동의 조선을 바탕으로 대륙조선을 회복하겠다는 뜻도 없지 않았다. 따라서 그런 이들은 해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역사의 연원을 대륙으로 잡으며 그 뿌리를 고조선에서 찾으려고 했다. 이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정약용의 외손자가 쓴 해동기략이나 홍만종이 지은 해동이적 등은 해동이라는 수식어를 쓰면서도 모두 우리 영토를 만주나 중국 대륙까지 설정했으며 우리 정신의 연원을 고조선에서 찾았다. 특히 해동이적은 해동전도록의 사대주의와 달리 우리 단학의 연원을 고조선의 당군에서 찾았다. 해동학보라는 제목을 가진 문헌도 10여 종이나 남아있는데 거기에서도 지은이에 따라 해동이라는 의미가 다르게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 담촌거사의 저작과 이복규의 저작은 해동이라는 말에 뼈가 있음을 보여준다. 담촌거사의 저작은 3권 가운데 앞에 2권이 사라져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이복휴의 저작 첫째 권에는 고조선의 영광을 노래한 환웅사나 북부여 등의 가사가 실려있어 해동이라는 말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짐작케 한다. 대조영의 정체
대진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황무지나 다름없다. 대진의 건국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대진의 주요 종족이 누구인지 아직도 분명한 결론이 없는 상태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대진이라는 공식 명칭을 버려둔 채 발해라고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발해는 중국의 당나라와 남조 신라가 대진을 부르던 이름이다. 대진은 주역의 궤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뜻함과 아울러 동방을 뜻하는 진에서 따온 이름으로 시작은 동쪽에서 했으나 커져서 결국 대륙을 차지하겠다는 야심이 담긴 나라 이름이다. 대진의 건국자가 불분명한 것은 중국 측 역사서인 구당서와 신당서에 실린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구당서에는 발해의 건국자가 고구려 별부 출신의 대조영이라 되어 있고 신당서에는 고구려에 속한 송말말갈 출신의 걸걸중상으로 그는 대조영의 아버지라 되어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기록을 놓고 어떤 이는 걸걸중상과 대조영이 같은 인물이라 하고 어떤 이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또 대조영을 어떤 종족의 인물로 보느냐를 놓고도 많은 입씨름이 벌어져 대진의 건국자가 과연 고구려 사람인지 말갈 사람인지 논의가 분분한 실정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대조영 또는 걸걸중상이 고구려인이 아니고 말갈인일 경우 대진의 역사는 중국 주변의 역사이지 우리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진을 우리 역사로 보는 데는 상당한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대진은 고구려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라는 결론이 이런 합의의 전제가 되고 있음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리고 고구려의 후예들이 대진의 지배계층이 되고 말갈과 거란 등이 대진의 하층 구성원이었다는 주장도 이런 합의의 주요한 내용이다. 고구려 유민이 지배층이 되고 말갈과 거란이 피지배층이 된 나라? 그래서 고구려의 계승자라고 부를 수 있는 대진 그러나 교과서에까지 실린 이 내용은 사실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갈이나 거란은 본래부터 고구려 유민이었기 때문이다. 고구려에는 북부여 쪽과 거란족 및 말갈족이 원래부터 구성원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고구려 유민에는 마땅히 그들 거란족이나 말갈족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즉 고구려 유민이란 고구려 왕족이었던 북부여 쪽만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닌 것이다. 물론 지배층이 된 고구려 유민을 북부여 쪽으로 한정짓는다면 논리상 성립은 된다. 그러나 그 넓은 대진의 땅을 과연 북부여 쪽이 독단적으로 통치했다고 한다면 당시 동아시아의 실정을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이 아닐까?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를 몽고족의 역사에서만 다룬다면 중국사의 절반은 아마 식민통치의 역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식민통치의 역사라고 해서 자신의 역사가 아닐 수는 없다. 설령 대진의 중심 세력이 고구려 왕족이었던 북부여 쪽이 아니라 걸사 비유가 이끈 말갈 쪽이거나 심지어 대조영의 아버지 걸걸중상이 말갈 쪽이었다고 하더라도 대진은 분명 우리 역사에 기록되어야 한다. 작은 나와 큰 나. 당시 기마 종족들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서로 분화되지 않았었다. 가끔 적대적으로 대립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들 사이에는 혈통적 동질성과 문화적 공감대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고조선의 구성원이었으며 고조선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큰 범위의 한 동포였던 것이다. 거란이나 말갈의 역사가 그들만의 역사가 된 것은 대진의 멸망과 더불어 기마종족 연맹이 파괴되고 나아가 남조신라를 대신한 고려가 단일 종족의 테두리를 고착화시킨 뒤의 일이다. 그러므로 그 이전까지는 거란이나 대진의 역사도 분명 우리 자신의 역사인 셈이며 이런 역사적 과정은 아직도 우리의 미래에 잠복하고 있다. 비유컨대 한 집안 족보의 대동보혈족 전체의 계보와 가계보가 있다면 거란이나 말갈의 역사는 우리 역사의 대동보가 되는 셈이고 우리 결의만의 역사는 그 가계보가 되는 셈이다. 우리는 이제 우리 역사가 대동보 차원에서 다시 씌워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역사는 수백 년의 간성 탓인지 가계보만을 고집하는 편견과 집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고서야 나라가 작아지지 않을 수 없다. 작은 나를 고집하면 그만큼 작아지고 큰 나를 일으키면 그만큼 커지는 탓이다. 어쨌든 대진의 종족 구성이 어떠한가에 따라 그 역사의 소속이 바뀐다는 것은 말장난에 지나지 않으며 이 결의 역사를 작은 울타리에 가두려는 음모비록 계획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만약 대진의 중심 세력이 북부여 쪽이었다면 대진의 역사에서 우리 결의는 맏아들 노릇을 한 것이고 말갈 쪽이나 거란 쪽이 중심 세력이었다면 우리 결의는 그 역사에서 둘째나 막내 노릇을 한 셈이다. 혈통과 문화가 크게 다른 종족끼리 서로를 포괄적으로 지배하는 식민통치는 문화의 뿌리가 같은 종족들끼리 연맹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론 몽고족의 포괄적 간섭이나 일제의 36년 식민통치나 오늘날의 민족분 단처럼 비슷하거나 같은 종족끼리도 연맹체가 아닌 적대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대진은 분명 각 종족의 공존을 바탕으로 하는 종족연맹체였고 그 연맹체의 대의는 멸망한 연맹체인 고구려의 부활 나아가 고조선의 부활이었다. 연맹국의 흥망성쇠
대진은 기마종족 연맹국가였던 고구려의 국가체제를 그대로 물려받은 나라였다. 처음 대진을 세운 대조영이 말갈족의 지도자 걸사비우 및 거란족의 지도자 이진영과 더불어 건국운동을 한 데서도 대진이 종족연합적 성격을 알 수 있다. 구당서에 따르면 고구려가 차지했던 영역을 회복하기 위해 대륙의 중심부에서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키자 대조영과 걸사비우는 요동으로 옮겨가서 후방을 차지하려 했다. 이에 후방이 염려된 당나라는 먼저 걸사비우에게 허국공이라는 칭호를 주어 포섭을 시도했다. 그러나 걸사비우는 이를 거부하고 당나라와 전쟁을 벌였으며 그가 전사하자 대조영이 동모산을 중심으로 진국왕이라고 부르면서 새로운 나라 대진을 세웠다. 이처럼 대진은 대조영을 비롯한 여러 종족의 지도자들이 함께 세운 연맹국가였다. 그 가운데 어느 종족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이다. 대진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기마종족 연맹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자주 수도를 옮겼는데 초기의 수도였던 중경 현덕부는 종족연맹의 출발 단계를 상징하며 중기의 동경 용원부는 종족연맹이 전성기를 상징하고 후기의 상경 용천부는 종족연맹이 쇠퇴하는 대신 왕족 중심의 국가체제가 발전하는 단계를 상징한다. 초기를 상징하는 인물인 대조영은 말갈의 대부분을 복속시켜 연맹으로 끌어들였고 돌궐과 동맹을 맺었으며 거란과 평화적 연맹을 이룸으로써 종족연합국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초기에는 중기로 넘어갈 무렵 대조영의 아들 대무에는 말갈 가운데 끈질기게 독립을 고집하던 흑수말갈을 연맹에 복속시켰으며 마침내 당나라와 세력 균형을 이루어냈다. 바로 이때까지의 수도가 중경 현덕부로서 동무산 일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중기를 상징하는 대음문은 안정된 종족연맹을 기반으로 수도를 좀 더 내륙 지방인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가 남조 신라를 압박하기 위해 남쪽인 동경 용원부로 다시 수도를 옮겼다. 하지만 그가 죽은 뒤 대진은 쇠퇴하기 시작해서 종족연맹조차 약해졌다. 대진의 말기는 대인수라는 뛰어난 군주의 등장으로 다시 세력을 복원했으나 결국 쇠퇴해서 멸망에 이르는 시기이다. 그는 신당서 발해전의 기록대로 북쪽의 여러 종족들을 정복하여 영토를 다시 넓혔으며 북방의 강자였던 흑수말가를 완전히 대진연맹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대인수의 등장 이후 흑수말갈이 당나라에 독자적인 외교 사절을 보내지 않은 데서도 이런 사실이 드러난다. 대인수는 대진의 영역도 재정비했다. 그는 종족 사이의 준평등한 연맹을 넘어 왕조권을 절대화하려 했으며 영토를 5경 15부 62주로 구분하는 행정개편까지 단행하였다. 그리고 수도를 상경 용천부로 옮겼다. 그런데 이것이 대진의 운명을 가르는 갈림길이 되었다. 지방제도를 정비하여 중앙집권적 권력을 강화한 것은 연맹에 참여한 여러 종족들의 독자성을 짓밟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인수가 죽은 뒤에 각 종족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우선 거란족이 독립적인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대진과 돌궐이라는 두 연맹국가를 모두 거부했다. 흑수말갈도 다시 독립적인 세력으로 떨어져 나갔으며 대진의 주류였던 북부여 쪽은 다른 기마 종족들로부터 차츰 고립되어 갔다. 그런 상황에서 거란족의 지도자 야율 하프치는 대진을 무너뜨리고 거란족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맹국가를 세웠다. 기마종족 내부의 질서가 재편된 것이다. 요라는 기마종족 연방은 바로 그렇게 탄생했다. 불교의 번영과 연맹왕국의 황혼. 대진에서 불교의 전성기는 9세기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초기의 대진 수도였던 중경 현덕부나 중기의 수도였던 동경 용원부의 유적에서는 불교적인 색채가 그다지 뚜렷하지 않은 데 비해 후기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의 유적에서는 불교적 색채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상경 용천부는 중기에도 한때 수도였던 적이 있으나 후기의 수도로 사용된 기간이 더 긴 만큼 지금 발굴된 유적은 대부분 대진 후기 것으로 평가된다. 요컨대 대진에서 불교가 번성한 것은 대인수가 수도를 동경 용원부에서 상경 용천부로 옮긴 이후였던 셈이다. 상경 용천부로 수도를 옮긴 뒤 대인수가 주력한 정치적 사업은 연맹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북부 여쪽 중심의 중앙 권력을 강화하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사상적으로도 그가 선호한 것은 기마종족의 하늘 사상이 아니라 권력의 중앙 집중화에 걸맞은 다른 사상이었다. 불교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 대진의 후기 권력이 내세운 사상적 대안이었다. 불교와 더불어 유교 사상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수도를 옮기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대진의 수도였던 상경 용천부의 규모와 짜임새에서도 그런 사실이 드러난다. 대조영은 둘째 아들 대문해를 당나라의 사신으로 보내 거기에 머물면서 당나라의 문화를 익히도록 하였으며 유학생도 자주 보내 중국 문화를 공부하도록 했다. 물론 초기에 이런 작업은 중국 문화를 활용하기 위한 조치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중국 문화를 배워온 그들이 대진의 중심 세력이 되자 정치 제도까지 중국식
특히 당나라식으로 뒤바뀌고 말았다. 당나라의 삼성육부 제도를 본받아 삼성육부 제도를 실시했으며 당나라의 지방제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무모하게 중앙 권력을 강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진 말기의 중심적인 이념은 역시 불교였다. 대인수는 백제의 법왕이나 무왕이 미륵불교를 내세웠던 것처럼 당나라에 유행하던 화엄종을 받아들여 중앙 권력을 절대화하려고 했다. 그 결과 상경 용천부에는 왕실의 지원을 받아 규모가 매우 큰 가람이 여러 개 세워졌다. 화려한 탑과 석등도 세워지고 승려들은 국가의 외교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즉 말기의 대진은 마침내 오늘날 북방식 불교양식이라고 불리는 장엄하고 화려하며 기운찬 불교 문화의 창조자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후고구려의 궁예가 독재 왕권을 강화하다가 호족들의 거센 반발을 받아 비참한 패배자가 된 반면 조화와 연맹과 화합이라는 신라 전성기의 전통을 이어받은 왕건이 고려를 세운 것처럼 불교로서 기마종족이 전통을 대신하려 한 대인수의 후계자들은 마침내 패배자가 되었다. 요컨대 대진의 경우도 고구려나 백제와 마찬가지로 문화의 대체기가 곧 문화의 전성기였으며 문화의 전성기가 곧 나라종족 연맹의 황혼기였던 것이다. 큰 역사, 작은 역사. 대진이 기마종족 내부의 반란으로 멸망한 뒤 결의 역사에는 두 가지 갈래길이 나타났다. 하나는 기마종족의 거대한 연맹을 재구축하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단일종족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역사를 만드는 길이었다. 고려왕조는 이 가운데 두 번째 길을 선택했으며 첫 번째 길을 명분으로 남겨두었다. 고려는 한반도 내부에 살고 있는 부여 쪽과 속신족 및 예맥족 등을 조선족 또는 한족이라는 단일종족으로 통합하는 한편 북진 정책을 명분으로 내건 것이다. 요컨대 고려 왕조는 대진 멸망 이후 단일종족 중심으로 축소지향의 역사를 펼친 셈이다. 다른 한편 거란족이 주도하는 요나라는 첫 번째 길을 선택했다. 그들은 여전히 돌거리나 여진족 및 말갈족 등과 연합하려 했으며 그 내부에서 연맹을 이끌기 위한 치열한 주도권 쟁탈전을 벌였다. 그리고 이때부터 우리 결의의 역사는 무대를 바꾸게 되었다. 대진이 있을 때까지 우리 역사는 늘 동아시아 기마종족의 역사 그 자체였다. 그런데 고려 이후부터 우리 역사는 단일민족 중심의 한반도 역사로 줄어들었으며 기마종족 전체의 역사는 우리 결의 주변지 역사로 바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족은 그 주변지 역사를 자신의 역사로 편입시키려 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눈을 조금만 크게 뜨고 발상을 바꾼다면 그 뒤에도 기마종족 전체의 역사가 남의 역사일 수는 없다. 단일민족 중심의 결의 역사가 우리의 작은 역사라면 동아시아 기마종족 전체의 역사는 여전히 우리의 큰 역사가 되는 탓이다. 대진 멸망 이후 고려는 우리 역사의 작은 무대였으며 그런 고려의 입장에서 우리의 큰 역사는 남의 역사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은 끝까지 지속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역사만이 우리 역사로 굳어져 버렸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한반도가 오늘날처럼 작아진 까닭 가운데 이보다 더 큰 사건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8. 한국사에 등장하는 두 개의 천리장성. 우리 역사에는 두 개나 되는 천리장성이 등장한다. 하나는 고구려 말기의 연개 소문이 지위에서 쌓은 것이며 다른 하나는 11세기 초 고려에서 쌓은 것으로 고려장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은 남쪽의 비사성에서부터 요동성을 거쳐 북쪽의 부여성에 이르는 성인데 그것을 쌓는 데만 16년이 걸렸다. 이 장성은 당나라의 침입을 예상하고 631년부터 쌓은 것으로 이미 있었던 주요한 성곽들을 서로 연결시켜 방어체계와 보급체계를 쉽게 하려는 것이었다. 이에 비해 고려의 천리장성은 압록강 어귀에서 동해안 도련포에 이르는 장성으로 1033년부터 1044년에 걸쳐 완공되었다. 그러나 이 성곽도 이미 1014년 현종 5년부터 한반도 동서북 지역에 쌓아오던 성곽을 서로 연결시킨 것이므로 완공기간은 30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이 장성은 잘 알려진 대로 거란족과 여진족을 방어하기 위한 의도에서 쌓은 것이다. 이 장성들은 모두 국방을 위해 엄청난 노동력을 들였던 역사적 흔적이다. 그런데 두 장성에 담긴 역사적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장성이라 일반적으로 자신의 영토를 방어하기 위해 국경지역의 주요한 거점을 연결시킨 성인데 천리장성의 경우 그곳은 각각 고구려와 고려의 국경이기도 했다. 고구려의 천리장성에 비해 고려장성이 축소된 영토를 상징하는 것도 그런 탓이다. 그러나 더 중요한 차이점은 다른 데 있다. 고구려의 장성은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반면에 고려장성은 오늘날의 휴전성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나라를 세운 뒤 한족은 주변 기마종족의 침입을 두려워하여 끊임없이 국방사업을 벌였다. 그들은 여전히 불완전한 점령자였으며 대륙을 방어하기 위해 기마종족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방어선을 쌓아 나갔다 주나라를 거치고 분열의 춘추 전국 시대를 지나는 동안에도 이런 방어선은 꾸준히 관리되었다. 한족 사이의 분열을 마무리 짓고 대륙의 새로운 지배자가 된 진나라는 그 방어선을 본격적으로 정비해서 마침내 만리장성을 완성하게 되었다. 기마종족의 대륙 진출이 두려웠던 진시황은 엄청난 국력 낭비와 정치적 파탄까지 무릅쓰고 이 장성을 완공시킨 것이다. 그 뒤 만리장성은 기마종족과 중국 한족의 본격적인 경계선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만리장성은 같은 종족들 사이의 분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적 경계를 분명히 하는 울타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남북 조시대를 거치고 수나라와 당나라가 세워지면서 만리장성은 더 이상 기마종족과 중국 한족의 경계가 되지 못했다. 중국 한족은 이미 만리장성을 넘어 대륙의 동북으로 진출하고 있었으며 이제 새로운 경계선이 필요했던 것이다. 만리장성이 세워질 때까지 기마종족은 공세를 펼치는 세력이었으며 중국 한족은 방어하는 세력이었기에 방어하는 한족이 장성을 쌓아야 했다. 그러나 공세와 수세를 펼치는 세력관계가 뒤바뀌자 방어를 위한 성벽을 쌓을 세력도 바뀔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기마종족의 연맹체였던 고구려가 만리장성에서 물러나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해야만 했다. 그것이 바로 고구려의 천리장성이다. 만리장성의 완공으로부터 천리장성의 축조에 이르는 수백 년 세월은 두 세력 사이의 역학관계가 뒤바뀌는 과도기라고 할 수 있는데 고구려의 말기는 그런 의미에서 기마종족의 태족이었다. 천리장성은 그런 태조 현상을 막고 새로운 경계선을 확정하여 역학관계의 반전을 꾀하려는 것이었으나 고구려의 멸망과 함께 그 꿈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종족분열의 장벽. 고구려가 멸망한 뒤 태조기에 접어든 기마종족들은 대진을 세워 중국 한족의 공세를 막아내고 고구려의 옛 전선을 회복하려고 했다. 그런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대진이 동아시아 정세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하기도 했다. 한족이 대진에 붙인 해동성국이란 표현은 그런 성과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었다. 그러나 대진이 외적으로 성장하면 할수록 그 내부의 종족 분열은 더욱 깊어졌다. 대진은 성장하는 국력을 통합의 힘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왕족과 일부 귀족의 권력 독점에 이용하였던 것이다. 그 결과 같은 기마 종족으로서 대진의 날개 역할을 맡았던 거란족이 먼저 반기를 들었고 마침내 대진은 기마 종족 내부의 분열로 말미암아 어이없이 멸망하고 말았다. 대진의 명망 이유는 기마 종족의 분열기였다. 그 분열은 연맹이나 동맹의 해체에 그치지 않고 각 종족들 사이의 적대적 대립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분열된 각 종족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영역을 차지하고 독자적인 국가를 세웠는데 고려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고려는 먼저 거란과 적대적으로 대립했다. 대진 멸망 이후 거란은 다른 종족들과 화해하려고 했으며 고려에도 낙타를 보내는 등 선심을 썼다. 그러나 고려는 거란의 화해를 거부하고 철저한 척계심을 드러냈다. 거란이 보내준 낙타를 받지 않고 굶겨 죽인 것은 그런 척계심의 상징적 행위였다. 거란에 대한 고려의 적개심은 마침내 세 차례에 걸친 무모한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결전은 두 종족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했으며 고려의 경우 다른 기마 종족으로부터 고립되는 결과만을 가져왔다. 소종족적 정서에 치우친 편협한 정치 노선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이다. 잘못된 노선은 끊임없이 잘못된 정책을 만들어냈다. 다른 기마 종족주로 거란족과 대립하기 위해 중국 한족이 세운 송나라와 결탁했으며 마침내 다른 기마 종족주로 거란족과 여진족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장성을 쌓기 시작했다. 고려의 천리장성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고려의 천리장성은 고구려의 장성과 달리 같은 종족 내부의 분열을 상징하는 것이다. 천리장성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고려와 거란이 보여준 태도도 그런 분열상을 잘 드러내고 있다. 1033년 평정사유소가 왕명으로 처음 성을 쌓을 때 거란은 돌로 성을 쌓는 것은 우호관계를 위한 도로를 봉쇄하는 행위라고 비난하면서 성을 쌓는 데 방해를 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현종은 성을 쌓은 유소에게 잔치를 베풀고 그의 공로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추충척 경공신이라는 호를 내려주었다. 천리장성은 이처럼 거란 및 여진에 대해 국경을 확인한 것이기도 하지만 서로의 문화적 경계를 획정한 것이기도 했다. 아울러 고려와 여진의 혼혈을 막는 구실도 이 천리장성이 담당하고 있었다. 국경이라는 측면에서 고려가 장성을 쌓을 필요가 있었다면 거란족이나 여진족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은 그런 경계를 바라지 않았다. 그렇다고 그들이 고려 왕조보다 월등한 무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들은 다만 고려와 자신들이 같은 갈래의 형제 종족이라고 여기면서 섞여 살기를 바랐던 것이다. 그러나 고려는 그것을 거부했다. 유교를 받아들여 중국적 세계 질서로 다가가고 있던 고려의 입장에서 그들은
야만족일 뿐 더 이상 형제 종족이 아니라고 보았던 것이다. 종족의 경계를 국경으로 천리장성이 처음 축조될 때 고려와 여진의 국경은 그 장성을 쌓은 곳이 아니었다. 장성 북쪽의 김이주도 당시 고려가 차지하고 있던 땅이었으므로 장성 축조에는 종족적 문화적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었다. 김이주에서는 여진족과 한족이 문화와 생활을 공유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 문화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던 고려 왕실의 눈에는 이미 이 지역은 오랑캐화된 곳이었다. 그래서 장성을 넘나드는 여진족을 정벌한 뒤에 고려는 이 땅을 오히려 여진족에게 돌려주고 만 것이다. 즉 고려는 장성이 국경선과 일치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다. 고려의 이런 입장은 외교 정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고려가 거란이나 여진에 대해 적대적 입장을 보인 것은 대진의 멸망과 관련되어 있다. 고려는 멸망한 대진을 기마종족 연합의 유일한 정통으로 설정하고 그 유민들을 우대하는 한편 대진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주도하는 연맹을 세운 거라는 정복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고려는 북진을 통해 대진의 영토를 회복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대진에 멸망하기 전인 922년 태조 5년의 거란이 지도자 야율 아프치는 근처의 여러 기마 종족을 통합하면서 고려와도 동맹하기 위해 낙타와 말 등을 보내었는데 이때만 해도 고려는 그들과 공식적으로 우호관계를 맺었다. 그러나 926년 대진이 멸망하자 고려의 외교적 입장은 돌변했다. 924년에 거란이 다시 30명의 사신과 낙타 50마리를 보내었는데 고려는 대진을 멸망시킨 무도한 나라와 우호관계를 맺을 수 없다며 사신을 유배 보내고 낙타는 굶어 죽게 했다. 여진에 대해서도 왕건은 비슷한 태도 변화를 보였다. 대진이 멸망한 뒤 방황하고 있던 여진족을 폭속시켜 영토를 넓혀나가는 한편 거란과 결탁한 여진족에 대해서는 못 인정한 정복 사업을 벌였다. 그러므로 왕건이 죽기 전까지 고려의 북방 정책은 대진의 영토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대진의 옛 영역은 거란족이 먼저 차지했고 그들이 주도해서 주변 기마종족을 통합하기 시작하자 고려는 거란에 대한 정복 사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그 정벌 계획은 중국 한족과 결탁함으로써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진의 영토를 차지하고 여러 기마 종족을 폭속시키려는 야심을 가진 것은 고려만이 아니었다. 여진족과 부여족을 비롯한 대진의 일부 후예들이 정한국 부여족의 대시와 여진족의 열시가 함께 주도하던 작은 종족 연맹을 세워 야심을 키웠으며 거란과 한족의 송나라도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야심이 서로 격돌하면서 대진의 옛 영역은 여러 세력들이 서로 나누어 가지는 형편이 되었다. 고려는 대진의 옛 영토 가운데 한반도 북부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거란은 그 동북부를 차지하였고 송나라는 서남부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결국 이 땅의 상당 부분이 한족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고 말았다. 따라서 태조 왕건이 죽은 뒤 고려는 북방 진출을 사실상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방 진출이라는 명분을 유지하는 한편 다른 기마종족과 끝내 통교하지 않으면서 마침내 천리장성을 쌓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나머지 기마종족과 우리 결에는 차츰 이 장성을 경계로 문화적 발전의 길을 달리하게 되었다. 동아시아 기마종족의 분열사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면서 차츰 우리 결에는 단일민족의 굴레에 갇히게 된 것이다. 서글픈 국난 극복의 역사 고려가 대진의 고토 수복에 내걸고 거란족 등과 적대 관계를 맺자 거란도 고려를 척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란은 기마종족의 연맹체를 재건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고려를 정벌하려 했으며 고려도 자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다. 거란은 세 차례에 걸쳐 고려를 침공했다. 첫 번째 침입에서 거란은 특별한 군사적 행동은 하지 않으면서 우호관계를 요구했다. 그들은 고구려의 땅이 원래 자신들의 것이며 고려는 마땅히 고구려의 계승자인 자신들을 따라야 하고 중국, 한족이 세운 송나라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거란이 당장 영토를 탐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챈 고려는 재능이 뛰어난 서희를 보내 교묘한 외교술로 전쟁을 끝맺게 했다. 그러나 차츰 세력이 강해진 거란은 강조가 목종을 시해한 것을 구실 삼아 다시 고려를 침공했다. 그러나 거란이 전략적 목적은 고려와 송이 관계를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고려가 거란족이 주도하는 연맹에 참여하도록 만들려는 것이었다. 같은 목적으로 거란은 한 차례 더 군사력을 동원하였으나 고려를 폭종시키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고려가 거란족의 등을 돌린 것이 북진 정책이라는 명분과 현실적 여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면 전쟁 또한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러나 한족이 세운 송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한 고려의 외교 정책이 그런 상황을 재촉한 것도 분명하다. 어쨌든 이때부터 기마종족의 내부 투쟁사는 치열했다. 그리고 그 투쟁을 통해 기마종족들은 문화적 정서적으로 점차 분화되어 갔고 마침내 서로가
고조선과 고구려 및 대진이라는 같은 나라의 구성원이었다는 사실마저 부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형제 종족 사이의 서글픈 투쟁사는 중국 한족의 영역을 넓혀주고 그들에게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대결정적인 공헌을 했다. 우리 결에는 고조선과 고구려 및 대진으로 이어오는 기마종족 연맹체에서 분명 주도적인 종족이었다. 그러나 그 주도권을 거란족에게 빼앗기자 그것의 회복을 둘러싸고 마침내 형제 종족들이 역사적으로 갈라지고 만 것이다. 그러므로 대진이 멸망한 뒤 거란과 고려의 전쟁은 천리장성을 쌓게 했고 마침내 큰 역사를 돌보지 않는 우리의 작은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두 얼굴의 과거제도 사람을 뽑아 쓰는 일. 한 사회의 저력은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 능력에 의해 평가된다. 아울러 그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 얼마만큼 다양하고 깊이 있게 개발되어 있는가 하는 점도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판단 기준은 그 사회의 문화적 수준과도 관련되는데 이런 문화적 수준을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인재를 어떻게 양성하며 인재에 대한 판단 기준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육제도인 탓이다. 정근대사회의 경우 교육제도의 꼭대기에는 늘 관리선발제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어떤 명분을 내걸더라도 교육의 최고 목표는 대부분 관리가 되는 것이었으며 관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더라도 국가로부터 일정한 자격을 인정받음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정근대 시대의 문화적 수준을 살펴보려고 할 때 그 시대의 관리선발제도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 정근대사회의 관리선발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스스로 관리가 되겠다고 나서는 차천이었고 다른 하나는 남에 의해 관리로 추천받는 타천이었다. 차천에는 일정한 시험을 거치는 각오와 재능을 시험받아 선발되는 취재가 있었고 타천에는 혈통을 보고 관리를 선발하는 음소와 인물됨을 보고 남이 추천해서 관리로 선발되는 천거가 있었다. 또 관리선발제도는 능력이나 인물됨을 보고 뽑아 쓰는 제도와 혈통에 따라 관리가 되는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에 비해 전자가 사회 발전에 유리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데 능력이 인품을 보고 인재를 선발할 경우 선발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이 세워져야만 한다. 과거 제도는 바로 이런 기준에 따라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 면에서 과거 제도는 상당히 발전된 사회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과거의 시험 내용은 그 사회의 문화적 저력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관리 선발 제도에 관한 한 지식인적인 전통을 존중하던 한족이 기마종족보다 단연 앞서는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6세기 말 587에 이미 과거를 실시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400여 년이나 늦은 958 영광종 9년에 처음으로 과거 제도를 실시했다. 과거 실시의 배경 잘 알려진 대로 고려는 여러 실력자들의 연합에 의해 세워진 국가였다. 다양한 성향을 가진 지방 실력자 이른바 호족들이 남조신라 말기부터 독자적인 세력권을 쌓으면서 서로 경쟁했고 이런 경쟁은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되었다. 남조신라를 존중하는 세력도 있었고 이미 멸망해버린 고구려나 백제를 동경하는 세력도 있었으며 전통 문화를 앞세우는 세력과 불교 및 유교를 존중하는 세력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세력 근거지는 내륙과 바다에 고루 흩어져 있었다. 이른바 후삼국시 대남조신라 대진 남북국시대 중에 남조신라 분열기라고 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는 이런 세력들이 합종연행을 거듭하며 나름대로 남조신라를 대신할 새로운 세력을 구축하던 시기였다. 이들은 먼저 자신들만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해 지역적인 연합을 시도했다. 멸망해가는 남조신라를 중심으로 반도의 동남부가 하나의 세력권을 이루었으며 이들은 남조신라의 권위를 자신의 힘으로 활용하려 했다. 다른 실력자들은 반도의 서남부에서 멸망한 백제의 부활을 내세우며 상당한 세력권을 이루었다. 그리고 반도의 중북부에서는 고구려의 부활을 내세우는 실력자들이 연합해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이루었다. 그러나 남조신라를 내세우는 호족들의 연합은 본질적으로 허약할 수밖에 없었다.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해버린 남조왕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강화하기란 어려웠기 때문이다. 남조신라를 내세우는 호족들은 새로운 왕조를 세울 수도 없었고 따라서 후고구려와 후백제 등 신흥 왕조의 세력 다툼에서 합당한 명분과 더불어 자신이 기득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으면 언제든지 그들과 결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과정에서 최후의 승자가 된 것은 후고구려의 궁예를 몰아내고 새로운 호족 대표로 선출된 고려 태조 왕건이었다. 그는 수수방관하던 남조신라계의 호족들을 자신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여 마침내 남조신라의 모든 영역을 통일할 수 있었다. 고려의 남조신라 통일과 더불어 반도 내부에 존재하던 친신라적 친고구려적 친백제적 갈등은
어느 정도 물밑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이들 호족들은 이제 나름대로 독특한 문화를 내세우며 새로운 왕조의 실력자로 등장하려고 했다. 고려의 임금들은 이들의 대표자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들의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지 못하는 한 분열과 혼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었다. 특히 초대 통합대표였으며 가장 강력한 실력자였던 태조 왕건이 죽은 뒤 이런 위험성은 현실로 드러나 호족 사이의 치열한 경쟁이 왕위 다툼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4대 임금이었던 광종은 이런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서 왕권을 한층 강력하게 만들려고 했었다. 그는 먼저 호족들의 인력 자원에 타격을 주면서 왕실의 수입원을 늘리기 위해 노비환검법을 실시했다. 즉 호족에 의해 근거 없이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평민으로 복권시켜 줌으로써 호족에 대한 1차 견제를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왕실을 유지하고 왕조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인재들을 뽑는 일이었다. 그래서 광종은 노비환검법을 실시한 지 2해가 지나자 과거 제도를 실시했다. 물론 호족들의 지나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호족들의 자제를 관리로 선발하는 음서를 아울러 실시했다. 과거 제도는 일반적으로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는 나라가 유교 경전을 중심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이 제도는 귀족 세력을 견제하고 중앙 관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시행되었다. 고려 강종도 한족 출신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 과거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것이다. 고려 건국에 참여했던 호족들이 유교를 그리고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도 과거 실시의 주요한 배경이었다. 당나라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돌아온 남조 신라의 육두품 출신들이 지방호족들과 결탁하기도 했지만 지방호족들은 대체로 불교와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있었다. 특히 남조 신라 말기에 유행한 선종불교는 지방호족들의 이념적 토대가 되고 있었다. 그러므로 유학을 중심으로 관리를 선발할 경우 지방호족들의 이념인 선종불교를 견제할 수 있었고 선종불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의 폐쇄성을 돌파할 수 있었다. 즉 유학은 물밑에 가라앉아 있던 지방색을 잠재웠고 폐쇄적인 지방색을 중심으로 독자적 세력을 쌓아가던 호족들을 악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중앙권력의 강화와 지방색의 통합. 과거 제도는 고려시대의 사정으로 보아 매우 적절한 제도였다. 과거 제도는 남조 신라의 유물인 골품 제도의 벽을 상당히 허물었으며 지식과 능력의 기준을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리고 그 기준이 근거지인 왕실도 이 제도로 말미암아 상당히 인정되었다. 과거를 볼 수 있는 고려시대의 지식인들은 모두 유학을 공부했으며 유교의 경전은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한 교과서가 되었다. 따라서 국가는 과거 시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상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것은 그 어떤 사상 통제보다 효율적인 것이었다. 관리 선발 제도를 통해 국가가 사상을 통제한다는 것은 그만큼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중앙에서 모든 지방에까지 관료를 파견할 수 없던 초기의 고려 왕조는 과거 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방을 통제할 수 있었다. 과거 제도는 중앙 정부가 지방을 통제하도록 기여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당시까지 상당히 남아있던 지방 정서의 적대적 성격을 완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각 지방 실력자들의 자제는 공통적으로 시험 과목인 유학을 학습했고 설령 과거를 보지 않고 음서를 통해 관료로 진출할 경우에도 유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지방색이 강한 선종불교에 기대어 지방을 독자적 세력권으로 가꾸어 가던 호족들의 문화는 유교 문화에 의해 차츰 압도되어 갔으며 전통사상과 전통적인 생활습관 속에도 유교적인 문화가 깊이 스며들었다. 고려의 과거에는 크게 제술가와 명경가 및 작가가 있었다. 그 가운데 제술가와 명경가는 모두 유학의 공부 수준을 시험하는 과목으로서 여기에서 급제하면 문신이 될 수 있었기에 고려시대에는 이 두 과목을 일러양 대업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만큼 과거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다. 제술가는 유학이론의 창조적 적용 능력을 시험했으며 명경가는 유교 경전 그 자체를 시험했다. 대부분의 응시자들은 제술가를 지원했다. 고려시대를 통틀어 제술가는 급제자는 7천여 명인데 비해 명경가 급제자는 겨우 400명을 넘는 것에서 이런 사실은 잘 입증된다. 권력의 중앙 집중을 위해 유교를 시험했다지만 전통사상을 배제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과거 제도에는 그런 것을 시험하는 과를 설치하여 명분을 쌓았는데 작가가 바로 그것이다. 작가는 전통사상과 관련된 실용적 지식을 시험하는 과목으로 처음에는 의협과 보건만을 시험 보다가 뒤에 많은 과목들이 추가되었다. 그러나 이 과목들도 차츰 중국적 기준에 따라 실시되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고려 왕조는 과거 제도를 통해 사회적 기능까지 표준화하기에 이르렀던 셈이다. 이런 기능들의 표준화는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의 지위를 높이 끌어올리고 지방색이 적대적 독자적 성격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획일화되는 사회
고려청자는 세계적인 명품이지만 오늘날 우리 결에는 그것을 완벽하게 재현하지 못한다. 조선시대의 청아백자도 마찬가지이며 그 밖의 숱한 기술들도 그런 처지가 되었다. 그러나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는 다르다. 그들은 자신들의 전통적 재능을 거의 그대로 또는 좀 더 발전시켜서 보유하고 있다. 중국에도 과거 제도가 있었지만 그 시험 내용이 고려나 근조선에서처럼 획일적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고려시대나 근조선의 과거 제도는 매우 획일적인 능력을 요구했다. 더구나 고려시대의 제술가나 명경가 및 근조선이 문과는 절대적인 것이어서 그 밖의 다른 과목은 주목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다. 물론 다른 과목들도 그 나름대로 인재를 선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귀족 신분과 걸맞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신분적 지위를 지키고 사회적으로 많은 권리를 가지려면 과거를 통과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유학자가 되어야 했다. 과거 제도가 신분 제도와 맞물리고 특정한 사상과 결합되면서 마침내 사회사상도 획일화되어 갔다. 과거와 관련되지 않은 공부, 곧 유학과 관련되지 않는 공부는 점차 퇴보되기 시작했다. 물론 과거가 처음 시행된 고려시대에는 아직 그런 현상이 눈에 두드러질 정도는 아니었지만 김부식과 같은 인물의 등장은 그런 추세를 어느 정도 가늠하게 해준다. 과거 시험의 대상이 되면서 유학적 사상은 엄청나게 연구되었다. 그래서 유학이 성립된 중국보다 고려나 조선에서 엄밀한 이론적 성과가 나온 것은 놀랄만한 일도 아니다. 최충이 해동공자로 불리고 뒷날 근조선에서 이왕이나 송시열이 아성으로까지 숭앙된 것도 결국 과거 제도가 물고 온 유학 돌풍과 무관하지 않다. 유학의 놀랄만한 발전과 획일화된 사회상은 유학이 아닌 다른 사상과 중국적이지 않은 다른 뛰어난 재능의 쇠퇴를 몰고 왔다. 아무리 뛰어난 지식과 재능이라도 그것이 유학적이지 못하거나 과거 시험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면 결국 소멸될 운명에 놓이게 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많은 지적, 연구와 재능이 계승되지 못한 채 획일화된 사회에 의해 천박한 것으로 배척되었다. 우리 결의 전통 사상인 하늘 사상은 유학자들에 의해 정도가 아닌 삿된 지식으로 배척받았고 심지어 근조선에 이르러서는 불교조차 이단으로 배척되었다. 근조선의 경우 하늘 사상의 계승자나 불교 수련인들은 준천민 대우를 받았으며 전통적인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도 천민 대접을 받으면서 차츰 그 재능을 후대에 전수해주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는 점차 획일화되어 다양하고 창조적인 사상을 내놓지 못하고 정체되었다. 근조선 중기의 사상적 정체는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모든 현상들이 바로 고려시대의 과거제도, 특히 유학만을 시험하는 시험제도와 깊은 관련을 가진다. 그러므로 과거 제도는 고려 사회를 안정시킨 역할과 더불어 우리 역사의 다양성과 창조성을 잠재운 역할까지 함께 떠맡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민족이 뛰어난 적응력과 우수한 잠재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조성과 다양성에 뒤진다는 평가를 듣는 것도 어떤 면에서 1000여 년 전의 과거 실시와 무관할 수 없다. 더구나 어리석은 교육제도를 통해 그런 획일화가 거듭되는 오늘날의 우리 사회에서 과거 제도를 작은 결의의 한원인으로 꼽아보는 것도 무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10. 묘청의 실패와 김부식의 승리 보수와 사대주의의 수렁에 빠진 고려 재건국의 실패. 묘청의 정체. 묘청은 1135년에 서경 지금의 평양에서 반란아직 사건을 규정짓기 이전이므로 잠시 동안 이런 표현을 쓰기로 한다를 일으켜 대의라는 나라를 세웠다가 실패한 인물이다. 그래서 반란자들이 늘 그렇듯 묘청이란 인물도 그 행적에 대해 역사적으로 다양한 평가를 받아왔다. 묘청은 서경 출신의 승려였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묘청이라는 그의 본명만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성이나 속명이 무엇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다만 그에게 정심이라는 또 다른 본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따름이다. 그가 과연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기 위해 우리는 그의 행적은 뒤질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어떤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헤아릴 수 없는 인물들 가운데서 굳이 그의 행적을 들추어 보는 까닭은 그의 행적과 그 역사적 위치가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데 있다. 묘청의 반란은 결의의 자주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며 때로 지역과 지역 사이의 권력 투쟁으로 혹은 문신과 무신의 세력 투쟁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하층민이 옹호를 받았다는 점을 들어 그를 민중항쟁의 지도자로 평가한 견해도 물론 빼놓을 수 없다. 거기에다 종교 갈등의 문제까지 추가하면 묘청의 반란은 참으로 복잡한 평가를 받는 셈이다. 승려였다는 기록과 반란을 지도했다는 사실을 연결시킬 때 묘청은 참으로 특이한 인물이다. 왜냐하면 그는 국가 권력에 맞서 반란을 지도한 역사상 단 한 명의 유일한 불교 승려이기 때문이다. 기록에 따르면 묘청은 스스로 도선의 후계자임을 내세웠다고 한다. 그는 강정하라는 도선의 후계자로부터 태일옥장보법을
전수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강정하는 불교 승려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인물이고 태일옥장법도 불교와 무관한 것으로 사물과 사람의 기운을 일치시킨 어떤 사물을 멀리 옮겨다 놓으면 그 사물과 함께 사람의 위치도 저절로 옮겨지는 성교의 전통적 술법 가운데 하나다. 그러므로 묘청이 승려였을지라도 불교 사상의 얽매인 인물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가 서경에 지은 임원궁 팔성당에 모신 8명의 성인을 살펴보면 그의 사상적 색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그는 먼저 동아시아 기마 종족의 영산인 백두산만주족은 청경산이라 불렀음 신을 문수사리보살이라 이름 붙여 모셨고 석가를 육통존자라 이름 붙여 그 다음으로 모셨는데 이런 점에서도 그가 평범한 불교 승려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볼 때 묘청은 불교 승려라기보다 도선의 정통을 이어받은 전통 선교의 사상가였다. 물론 도선이라는 인물도 불교 승려였지만 불교적 사상이 테두리를 극복했던 것처럼 묘청도 승려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그런 사상적 경향을 보였을 수도 있다. 그런데 도선의 경우 그의 출신 사문과 법맥이 그럭저럭 확인되고 있는데 견주어 묘청의 경우 그러한 사항이 오늘날의 불교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오늘날 무속인이 임의로 승려를 자처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전통 사상가요 선교의 수련인이었던 묘청이란 인물도 친불교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활용하기 위해 편의적으로 승려라는 신분을 가졌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묘청이 도선의 경우처럼 불교와 선교 및 유교의 통합을 내세웠다면 그럴 가능성은 더더욱 크다. 그렇다고 도선과 묘청 사이에 사상적 차이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출신 사문과 법맥을 가진 도선이 사상 통합의 중심축을 아무래도 불교에 두었다면 출신 사문과 법맥조차 확인되지 않는 묘청은 그 축을 선교에 두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선과 달리 묘청은 자신의 교리와 정치의 일치를 한층 강력하게 내세웠으며 내세지향적이기보다는 현세지향적이었다는 점에서 그런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협조자와 반대자 묘청은 처음부터 반란을 꾀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주어진 현실적 여건과 최대한 타협하면서 자신이 사상과 포부를 실현하려고 했다. 그의 계획은 먼저 고려의 수도를 개경해서 서경으로 옮기는 것이었다. 즉 고구려의 수도이기도 했으며 단군 왕검의 안식처라고 알려진 서경으로 수도를 옮김으로써 정치 사회적 상징성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자신의 세력 기반을 튼튼히 하며 이를 기반으로 고구려나 대진 같은 나라로 재건국하려고 했던 것이다. 묘청이 처음으로 서경 천도를 주장한 것은 기록상 서기 1128년 인종 6년의 일이다. 그리고 이 무렵에는 이미 상당한 지지자들이 그를 돕고 있었다. 예컨대 정지상, 백수환, 김한, 이중부, 문공인, 임경청 등과 반란의 지휘자였던 조광이나 유찬 등이 바로 그들이었다. 물론 이들은 역사에 이름을 남긴 사람들일 뿐 묘청의 협조자는 이들만이 아니었다. 임원궁을 짓고 팔성당을 지키며 반란에 참여했던 숱한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협조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정지상은 고려의 12시인으로 평가되며 5살 때 이미 시를 지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다. 그는 정치적으로 정직한 인물이었으며 당시 사회의 문제점을 유교적인 관점에서 파악했던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노장 사상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으며 역학이나 불교에도 사상적인 깊이가 있었다. 고려사에 실린 그의 행적이나 동문선 및 동국여 지승남 등에 실린 그의 문학작품에도 이런 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백수환이나 다른 사람들도 정지상과 비슷한 경향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묘청이 가장 먼저 내건 명분은 바로 서경 천도였다. 그들의 주장은 개경의 기운이 이미 약해진 반면 서경에 다시 왕업의 기운이 서렸으니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서경 지역 가운데서도 화발말을 설치했던 임원역 근처에 크게 번창할 기운, 이른바 대하세가 있으니 그곳에 궁궐을 짓고 나아가 그곳을 수도로 삼아 혁신적인 정치를 편다면 금나라를 비롯한 36개국이 모두 그 그늘에 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금나라로부터 끊임없는 압박을 받고 있던 고려왕 인종은 묘청 등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임금은 먼저 묘청이 건의한 대로 1132년 2월 서경으로 행차했으며 다음 달 서경에서 기병과 보병의 열병을 받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인종은 같은 해 동짓달 서경에서 묘청이 주관한 행사에 자신의 옷을 보내 정치적 의미를 부여함과 아울러 묘청의 말을 좋다. 혁구정신 낡은 것을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의 기틀을 세움의 정치적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묘청 일파에 대한 반대도 끈질기게 계속되었다. 그 가운데 핵심 인물은 삼국사기의 편찬자로 잘 알려진 김부식이었으며 그를 추종하는 임원계나 이중도 묘청의 추방이다. 처형을 줄기차게 주장했다. 그들은 주로 옛 신라계의 실력자로서 정치적 보수성을 강하게 드러냈을 뿐
아니라 중국 한족 중심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었다. 그가 한족 중심의 역사서인 삼국사기를 편찬할 무렵 중국 대륙은 분열되어 한족의 정치적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한족을 동아시아 역사의 중심으로 설정할 만큼 사대주의자였다. 그래서 그들은 1131년 묘청일파가 임원군 공사를 시작하자 인종을 설득하여 노장 사상의 연구를 금지시킴으로써 묘청일파의 기세를 주변에서부터 꺾어나가기 시작했다. 또 묘청일파가 서경 천도를 내세우자 묘청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서경이 궁궐을 수리하게 되자 개경의 궁궐도 수리함으로써 서경 중심론을 견제하려고 했다. 이런 팽팽한 대립관계에서 인종은 먼저 묘청일파의 주장을 존중했다. 1133년 섣달에 이중이 상소를 올려 묘청의 추방을 주장하자 인종은 오히려 다음해 정원의 묘청을 삼중대통 진우가 권사로 삼아 더욱 존중하는 한편 다음 달엔 서경으로 행차했다가 3월에는 대하궁으로 거처를 옮기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대파들은 더욱 강력하게 묘청을 규탄했다. 이번에는 그들의 지도자였던 김부식이 직접 나서서 서경 천도를 규탄했다. 김부식의 상소 이후 보수파의 세력이 결집되자 묘청일파도 상소를 올려 칭제건은 황제가 되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함을 주장함으로써 마침내 그 대립 상태가 막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이 평화적으로 해결되는 한 승리자는 김부식을 비롯한 반대파일 수밖에 없었다. 개경 관료들의 대부분이 그들의 추종자였으며 그들은 기득권을 지킨다는 이해관계에 따라 강력하게 결집되어 있었던 탓이다. 김부식 일파는 자연적인 작은 재앙까지도 묘청 일파의 서경 천도를 반대하는 하늘의 상징이라고 주장했으며 묘청 일파의 주장과 그들의 신앙적 행사가 민심을 현혹시키는 수단이라고 비방하면서 끈질기게 인종을 설득 협박했다. 그 결과 정치적 분위기는 점차 묘청 일파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어갔다. 이제 묘청 일파는 실력을 행사해서 자신의 주장을 실현하거나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일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야만 했다. 그들은 실력 행사를 선택했다. 반란인가 재건국 운동인가. 1135년 정월의 묘청 일파는 마침내 군사력을 동원해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는 한편 개경이 보수파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그들은 개경에서 파견된 사람들과 개경 출신의 인사들을 감금했으며 자비령 이북의 교통로를 차단하고 서북 방면의 군대를 서경으로 집결시키는 한편 이 사실을 스스로 중앙정부에 통보했다. 이것은 모두 매우 갑작스럽게 진행된 일로서 묘청일파의 핵심 인물이었던 정지상 등도 미처 개경에서 탈출할 틈이 없었을 정도였다. 묘청일파는 이와 아울러 개경 중심의 보수적 정권을 부정하면서 새로운 정부를 세웠다. 그들은 나라 이름을 대의라 불렀으며 연호를 천계라 정했고 편성된 군대를 하늘이 보낸 충의의 군사라 불렀다. 이에 개경 정부에서는 김부식을 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그에게 진압의 책임을 맡겨 진압군을 파견했다. 김부식은 노련한 사람이었다. 그는 전투를 벌이기 전에 먼저 전투의 분위기를 자기 편에 유리하게 만들어 나갔다. 그는 진압군을 출발시키면서 개경에 머무르고 있던 정지상과 백수환 등을 처형하여 진압의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토벌문을 발표하여 묘청일파에게 합류하려는 다른 지역의 군대를 협박함으로써 그들의 군사적 행동을 차단하는 한편 서서히 군사를 늘려 서경 세력을 차츰 고립시키는 방식을 취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계속 전투를 미루면서 78차례에 걸쳐 투항을 권고함으로써 서경 군대의 강한 전투 의지를 둔감하게 만드는 한편 묘청일파의 내부 분열을 유도했다. 김부식의 노련한 지휘는 그대로 효과를 드러냈다. 서경 군대의 핵심 지휘자인 조광이 마침내 칼날을 거꾸로 들이댄 것이었다. 그는 지도자인 묘청 등의 목을 베고 투항의 사자를 개경으로 보냈다. 그러나 개경에서는 투항의 사자를 감옥에 가두고 조광의 투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경 세력은 묘청이 죽은 이상 서경을 함락하는 것은 쉬운 일이며 이런 기회에 서경 세력을 아예 뿌리 뽑으려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에 조광은 투항을 포기하고 다시 저항을 시도했다. 지도자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투는 쉽게 끝나지 않았다. 당황한 개경 세력은 다시 투항을 권유하면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협상을 위해 서경에 파견한 사자는 죽임을 당했을 뿐이다. 저항은 무려 1년을 넘게 끌었다. 그러나 서경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졌고 완전한 포위 때문에 외부로부터 식량을 공급받지도 못했다. 이에 개경 정부군은 총공격을 시도했고 조광을 비롯한 서경 군대의 지휘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마침내 반란은 실패로 막을 내렸다. 그런데 묘청일파가 일으킨 이 사건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새로운 나라 이름을 내걸고 새로운 연호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새로운 임금을 세우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거사를 스스로 개경 정부에 통보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의 거사가 반란이 아니면 그들의 거사는 다만 개경의 보수파를
제거함으로써 보수와 사대주의의 수렁에 빠진 고려를 재건국하려 했음을 말해준다. 묘청일파는 유학만 공부하고 과거를 통해 관료가 된 개경의 기득권층에 의해 전통사상과 불교가 약화되는 현상을 바로잡으려 했으며 유학파들에 의해 고려가 중국화되어가는 현상을 뿌리 뽑으려 했다. 그들은 고려가 전통사상을 중심으로 울타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옳다고 믿었으며 이를 위해 친중국적 반기마종족적 유교파를 제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런 뜻에서 묘청일파가 일으킨 이 사건은 왕권에 도전하는 봉건시대의 전형적 반란도 아니었고 천박한 이해관계로 말미암은 단순한 권력투쟁도 아니었다. 그것은 중국화에 대한 기마종족 자주화의 운동이었으며 작은 고려에 맞선 고려의 고구려화 운동이었다. 즉 그들은 고려가 중국적 세계 질서로 끌려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으며 중국적 사상이 고려를 지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고려 재건국 운동을 벌였던 것이다. 재건국 운동의 실패와 무너지는 정통성. 묘청이 주도한 재건국 운동이 실패하자 고려 사회는 표면적으로 평온을 되찾았다. 과거를 통해 관료로 등장한 중국적 유교파들에겐 부담스러운 견제 세력이 사라졌고 전통사상과 고조선의 부활을 꿈꾸는 세력은 설곳을 잃어갔다. 김부식을 비롯한 유학파는 한껏 세력을 자랑했으며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 등용한 과거 출신의 관료들이 오히려 왕권을 짓누르는 풍조마저 생겨났다. 왕권 강화의 도구였던 과거 출신의 관료들은 중국화의 선봉부대가 되었으며 귀족화된 그들은 과거의 호족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정치 경제적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차츰 대토지 소유자가 되었으며 도태된 호족 출신의 무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만의 기득권을 최대로 누렸다. 묘청일파는 재건국 운동을 파괴한 김부식은 중국적 관점에서 삼국사기를 편찬했는데 그는 이 역사서의 대륙에 있던 백제의 영토를 고의적으로 서술하지 않았으며 대진을 우리 역사에서 아예 빼버렸다. 또 그는 중국적 세계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시기에 삼국이 모두 중국 왕조의 연어를 사용한 것처럼 서술하기도 했다. 중국적 유교파의 정치 경제적 독점과 그들에 의한 문화적 왜곡은 끝없이 이어졌다. 그리고 고려의 임금들은 서서히 그들이 허수아비로 전락해갔다. 어떤 부류의 세력이든 이들과 결탁해야만 기득권층이 될 수 있었다. 불교의 사찰도 이들과 결탁해야만 사원정과 노비를 비롯한 그 권리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전통사상가들도 이들의 하수인이 되어야만 기득권을 나누어 가질 수 있었다. 이제 사상 문화들 상호공존과 상호견제에 의해 유지되던 고려 왕조는 사실상 무너진 셈이었다. 요컨대 묘청의 재건국 운동 실패와 더불어 고려 왕조도 사실상 붕괴된 것이며 본질적으로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 예고되고 있었다. 이러한 새로운 상황을 맞이해서 중국적 유교파와 결탁하기를 거부하는 불교인이나 전통사상가들은 돌파구를 얻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 했으며 이 대열에는 일부 유학자들까지 동참하고 있었다. 바로 그들에게 전통사상이나 불교계에도 차츰 새로운 기운이 꿈틀거렸다. 불교의 조계 결사나 백년 결사가 그런 기운이 실체였으며 이규보와 금이에서 이승유와 이암으로 이어지는 전통사상 연구 인맥도 그런 기운이 실체였다. 물론 이들 가운데 일부 유학자들은 성리학으로 접근하는 경향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무인 세력은 중국적 유교파에 대해 직선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고려를 재건국하거나 새로운 국가를 세울 만한 사상적 저력이 없었다. 그들의 역할은 다만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하는 세력들의 울타리가 되는 일이었다. 무인 정권 시기에 고려 르네상스가 시작되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어쨌든 묘청일파가 주도한 고려 재건국 운동의 실패는 우리 역사를 중국화시키고 우리 결의를 다른 기마종족과 문화적으로까지 구별짓게 만들었다. 고려의 건국이 비록 우리 결의와 다른 기마종족을 갈라놓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정치 경제적인 차원의 갈라섬이었다. 그러나 재건국 운동의 실패와 함께 귀족으로 등장한 중국적 유교파는 이 갈라섬을 문화적 갈라섬으로 탈바꿈시켰으며 마침내 무인 세력의 극단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이다. 혈통적으로는 기마종족임에 분명한 우리가 오늘날 다른 기마종족들과 상당히 다른 문화적 특징을 가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바로 재건국 운동의 실패였다. 재건국 운동이 실패한 뒤 우리 역사는 마침내 단일민족의 테두리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하고 서서히 중국화의 화려한 수렁으로 빠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오늘날의 결의 형편을 떠올리면서 묘청의 재건국 운동 실패를 작은 결의가 된 중요한 사건으로 꼽아본다. 더구나 나라와 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떠들면서 성급하게 핏대를 올리는 젊은이들을 보면서 어설픈 운동이 실패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새삼 되짚어보게 된다. 뿐만 아니라 내용 없는 개벽을 떠벌리는 사람들, 남의 예언이나 주워 섬기는 부류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계엄론 등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묘청에 일그러진 초상을 떠올린다. 한반도가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 중 610번째에 대해 알아봤으며 나머지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